남편 여동생 결혼 비용 300만 원 내라고? 너희들 미쳤어? 혈충 같은 놈들. 더 이상 모셔드릴 건 없어. 결혼 7년 차. 나 손은진, 38의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마침내 시댁의 모범적인 며느리로 완벽하게 길들여졌다. 그 모범이란 시어머니 김 여사가 7년이란 시간 동안 내 몸에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결과물이었다. 온순하고 헌신적이며 입만 열면 우리 집은 상황이 좀 특수해서요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심지어는 조금 나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 광화문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내 남편 강태호는 늘 그 지극히 진실해 보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 손을 다독였다. 우리 집은 특수하고 엄마는 어른이시고 미나는 아직 철이 없으니 당신이 좀 더 이해해줘. 그렇게 나는 이해하기로 했다. 일주일 내내 공들여 준비한 제사상 앞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정성이 부족해라며 툭 던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했다. 매년 겨울 온 가족이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얼음장 같은 물에 수백 포기의 배추를 씻는 동안 여동생 강민아는 따뜻한 거실에서 내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의 전 재산과 대출금을 쏟아부어 마련한 이 일산의 아파트가 그들 가족의 공짜 호텔이자 레스토랑이 되어버린 것도 이해했다. 나는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하루하루 완벽한 아내와 현숙한 며느리 역할을 수행했다. 강민아의 결혼식 날까지는 그랬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파랬고 결혼식장의 조명은 찬란했으며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가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 허울뿐인 번영 속에서 신우이 강민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순결한 천사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300만 원이 찍힌 청구서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우리 둘만 들릴 만큼 달콤하게 속삭였다. 언니, 이 디저트바 추가 비용 말인데 아빠랑 엄마는 연세도 있으시고 또 돈 내시게 하기 좀 그렇잖아. 태우 오빠는 공무원이라 월급 뻔하고. 역시 언니가 최고야. 나는 무감각하게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 순간 내 시야의 한쪽 구석으로 그녀가 훈련이라도 받은 생쥐처럼 옆에 놓인 주류 테이블에서 값비싼 양주 6병을 들러리 친구의 커다란 가방에 잽싸게 쑤셔 넣는 것이 보였다. 그 손놀림은 소름 끼치도록 능숙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했다. 지난 7년간 내 한정판 가방을 빌려가거나 몇백만 원의 현금을 깜빡하고 갚지 않는 비슷한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으니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집에 돌아온 후 남편 강태우의 반응이었다. 나는 소파에 녹초가 되어 쓰러져 온몸의 뼈가 다 빠져나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가 다가왔다. 그는 그 300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았다. 카드 잔액이 다음 달 생활비로 충분한지 묻지 않았다. 심지어 자기 여동생의 도둑질에 대해 한마디 평가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늘 그랬던 것처럼 내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한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다고 믿었던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했어, 여보.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부서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굉음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유리가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순식간에 수억 개의 가루로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의 잘생겼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는 얼굴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나 혼자만 진심으로 몰입했던 행복한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부조리한 모노드라마,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 세상은 무서울 만큼 고요했다. 강태호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메시지 알림으로 반짝 빛났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었기에 나는 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화면을 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목록 최상단에 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분명 나까지 포함된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단톡방이 따로 있었는데. 내 손가락이 떨리며 그 단톡방을 눌렀다. 그 안의 대화 기록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하나하나 내 심장에 박혀들었다. 시간은 결혼식 일주일 전.
시어머니 김 여사, 미나야, 결혼식 날 눈치 보지 말고 디저트바 같은 거 비싼 걸로 골라. 어차피 내 그 착한 올케가 계산할 거니까. 그림 그리는 에라 비자금도 꽤 쏠쏠하게 모아뒀을걸. 시누이 강미나,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거하게 긁게 할게. 아, 그리고 거기서 비싼 양주 몇 병 슬쩍 해서 아빠랑 엄마 갖다 드리려고. 시어머니 김 여사, 어이구, 내 딸 똑똑하기도 하지. 잘한다. 잘해. 그리고 그 아래, 내 남편 강태우가 보낸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활짝 웃는 잘했어 디모티콘이 있었다. 시간은 결혼식 당일 밤, 우리가 집에 돌아온 직후. 시누이 강미나, 사진, 양주 6병이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임무 안수. 올케 카드 긁을 때 표정 진짜 대박이었어. 시어머니 김 여사, 잘했다. 태우야, 내 마누라가 너한테 뭐라 안 하디? 내 남편, 강태우, 제가 감히? 피곤해서 말할 기운도 없던데? 걱정 마, 엄마. 제 성격 알잖아.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져. 내가 몇 마디 구슬리면 돼. 나의 세상은 그 고요한 새벽에 완전히 붕괴했다. 지난 7년, 나는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듯한 모든 구박과 시누이의 당연하다는 듯한 모든 요구 뒤에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남편의 계략과 환호가 있었다. 그는 중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총감독이었다. 나를 쥐로하던 그의 말들 전만은 그냥 입이 거친 거짓 속은 안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걔랑 똑같이 굴지 막은 이제 와 들으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들만이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나, 손은지는 그들이 한 통속이 되어 손바닥 위에서 놀리며 계산하고, 일하고,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가운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의 여자를 마주했다.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극한의 분노와 굴욕감 때문이었다. 나는 웃었다. 웃을수록 눈물은 더 거세게 흘렀다. 그들은 연기를 좋아했지? 무대 위에서 이 바보가 펼치는 쇼를 즐겼지?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더 화려한 무대를 차려주고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성대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주지. 서로 아끼는 가족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한 민낯을 가졌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이 연극, 이제 감독을 바꿀 때가 됐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여느 때처럼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강태우보다 먼저 잠에서 깼다.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나는 지난 7년에 매일 그랬던 것처럼 소리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오늘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였다. 밥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고 갓 부친 계란말이는 예쁜 하트 모양으로 잘려나갔다. 강태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에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 현모양처의 그림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도 어젯밤의 침묵 뒤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 예상했으리라. 그가 다가와 늘 그랬듯 내 뒤에서 나를 안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아직도 화났어. 미나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나중에 한마디 할게. 나는 돌아섰다. 내 얼굴에는 7년간 연습해온 흠잡을 데 없이 온순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니야. 한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져.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얼른 먹어. 이따 출근 늦겠다. 나의 평온함에 그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는 허겁지겁 아침을 먹으며 웅얼거렸다.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우리 와이프가 제일 속이 깊어. 그는 내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며 짓는 얼음장 같은 미소를 보지 못했다. 속이 깊다고? 아니, 나는 그저 내 각본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가 출근한 후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과 데이터 케이블을 꺼내는 것이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 폰 용량이 꽉 차서 사진 좀 컴퓨터로 옮기려는데
당신 폰으로 먼저 테스트 좀 해볼게 라는 핑계를 댔다. 나는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능숙하게 누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대화 기록뿐만 아니라 그들이 공유한 사진, 짧은 영상들까지 나를 어떻게 비웃고 계산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체 복사 버튼을 눌렀다. 진행률 막대가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보며 내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것은 대화 기록이 아니었다. 그들의 죄증이자 내가 정성껏 준비한 묘비명이었다. 나는 모든 파일을 암호화된 외장 하드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하나 더 저장했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나는 컴퓨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주 나는 계획의 2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요즘 동네 치안도 안 좋고 내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해서 라는 명분으로 강태우에게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생각이 깊다며 칭찬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위장 성능이 뛰어난 초소형 몰래카메라 몇 개를 주문했다. 하나는 거실의 육중한 유럽풍 괴종시계 안에 숨겨 소파를 정면으로 비추게 했고 다른 하나는 부엌의 환풍기 틈새에 설치해 식탁 전체를 찍을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현관의 장식 액자 뒤에 숨겼다. 이 카메라들은 모두 고음질 녹음 기능이 있어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액세서리도 하나 장만했다. 만년필처럼 생긴 녹음기였다. 나는 그것을 24시간 내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 그들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이 기록될 것이다. 나, 손은지는 내 인생의 가장 엄격한 기록자가 될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동풍을 일으킬 차례였다. 그리고 그 바람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시어머니가 내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시찰하러 올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나는 일부러 휴대폰을 들고 발코니로 나가 친구와 통화하는 척했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말투에는 억울함과 어쩔 수 없음을 가득 담았다. 말도 마. 미나 결혼식 때문에 300만 원이나 썼더니 이번 달에 학원비도 빠듯해졌어. 태우 씨는 몰라. 차마 말을 못했어. 아무리 그래도 신우인데 어떻게. 그냥 내가 아껴 써야지. 내 시야 끝으로 거실 문이 살짝 열리고 시어머니의 그 약삭빠른 눈이 틈새로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모른 척하며 몇 마디 더 하소연을 늘어놓다가 전화를 끊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날 저녁 강태호는 먹구름이 낀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나를 다그쳤다. 너 오늘 밖에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녔지? 엄마한테 방금 전화 왔어. 내가 친구한테 미나 때문에 돈 쓴 거 불평했다며. 나는 겁에 질린 척하며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너 지금 우리 가족이 전부 내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은진, 내가 이렇게 좀스러운 사람인 줄 몰랐다.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하는데 내가 형님으로서 좀 더 보태는 게 그렇게 억울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침까지 튀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떨었다. 남편의 호통에 어쩔 줄 모르는 가련한 아내처럼 보이도록.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비웃고 있었다. 왔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나는 슬쩍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엿보았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바로 그 우리 가족 단톡방 인터페이스였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온갖 말을 보태 그에게 고자질하고 모자가 단톡방에서 의기투합하여 이분수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손봐줄지 계획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역시나 강태호는 30분간 나를 훈계한 끝에 마침내 목소리를 누그러뜨렸다. 그리고는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겠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엄마랑 미나 불러서 다 같이 집에서 식사하자. 내가 두 사람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 이 일은 그걸로 끝내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타이밍 좋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또다시 나를 성공적으로 억눌렀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하러 돌아섰다. 내 숙인 고개 아래 불꽃이 타오르는 두 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가족을 빙자한 공개 처형장. 아니, 그건 처형장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성대한 심판의 날이다. 오너라, 모두 나의 무대 위로. 배우들이여, 이제 자리에 설 시간이다. 토요일 오전, 햇살은 눈이 부실 만큼 따가웠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마지막으로 무기를 점검했다. 거실 궤종시계 속 카메라는 주 소파를 향해 완벽한 각도를 잡고 있었고 부엌 환풍기 렌즈는 식탁 전체를 담고 있었다. 현관의 카메라도 대기 중이었다. 주머니 속 녹음기의 붉은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모든 것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내 노트북과 그 죄증으로 가득 찬 외장 하드는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11시 정각,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강태우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 김 여사와 시누이 강민아가 거만한 표정으로 차례로 들어섰다. 마치 죄인을 문책하러 온 듯한 태도였다. 어머니, 미나야, 어서 와.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오며 늘 짓던 온순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실 소파 중앙에 앉았다. 그 위세는 아들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러 온 판사 같았다. 강민아는 시종처럼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사방을 까다롭게 훑어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오빠, 이 집 인테리어 스타일 너무 촌스럽다. 언니 센스가 진짜 없나 봐. 강태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미나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나는 아무 말 없이 방금 타온 유자차를 그들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입김만 불고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탁자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손은진,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성까지 붙여 부르는 것은 나를 훈계하기 시작할 때의 전조였다. 내가 오늘 내 차나 마시러 온 줄 알아? 우리 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밖에 나가서 우리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고 다니는지 물으러 왔다. 대망의 막이 올랐다. 나는 시선을 떨구며 움츠러드는 척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적이 없어. 강민아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친구들한테 내 결혼식 때문에 돈 썼다고 불평한 적 없다고?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다 들었어. 손은진, 언니 진짜 속 좁다. 고작 3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뒤끝이 길어? 내 결혼식은 평생 한 번뿐인데 내가 형님으로서 그 정도 돈 쓰는 게 뭐 어때서? 언니는 내가 시집 못 가는 걸 바랐어? 내 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놨다고 알아. 그녀는 갈수록 격앙되어 눈시울까지 붉혔다.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겪은 사람처럼.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태우야, 너 좀 봐라. 좀 봐. 우리는 한 식구로 생각했는데 얘는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원수. 사사건건 따지고 형님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이 얘 때문에 말이 아니야. 모녀는 척척 들어맞는 호흡으로 일사불란하게 나를 몰아세웠다. 그리고 내 남편, 내가 꼬박 10년을 사랑했던 그 남자는 지금 그가 가장 잘하는 역할 합리적 중재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엄숙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은진아, 봐, 엄마랑 미나가 이렇게까지 화가 났잖아. 이건 명백히 내가 잘못한 거야. 오늘 모두의 앞에서 엄마랑 동생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가족끼리 말로 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셋은 견고한 삼각편대를 이루어 나를 중앙에 가뒀다. 그 의기양양한 얼굴들, 흑백을 전도하는 비난들. 지난 7년간 수없이 반복되었던 장면들이 천천히 겹쳐졌다.
나는 공개 재판에 회부된 죄수가 된 기분이었다. 나의 죄명은 충분히 순종하지 않음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서툴지만 자신감 넘치는 연기를.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울거나 변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다가 점점 초조해지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천천히 등 뒤에 텔레비전 장식장에서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내 행동에 모두가 잠시 멈칫했다. 강태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휴대폰은 왜 들어?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중이잖아. 나는 그를 무시했다. 휴대폰 잠금을 풀고 며칠 전 새로 만든 유튜브 계정을 열어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다. 나는 이 라이브 방송에 평범하지만 지독한 아이러니가 담긴 제목을 붙였다. 어느 평범한 대한민국 공무원 가정의 민낯. 그러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작은 거치대에 고정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뒤에 있는 65인치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선명하게 잡히도록 각도를 조절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서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허리를 숙여 텔레비전 장식장 아래에서 검은색 외장 하드를 꺼내 데이터 케이블을 텔레비전의 USB 포트에 꽂았다. 텔레비전 화면에 즉시 내 노트북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내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를 가볍게 스치며 가족 극장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가장 먼저 재생된 것은 바로 그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 전체 녹화 영상이었다. 고화질 텔레비전 화면 위로 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그들의 이름,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칼로 새긴 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미나야, 결혼식 날 눈치 보지 말고 디저트바 같은 거 비싼 걸로 골라. 어차피 내 그 착한 올케가 계산할 거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거하게 긁게 할게. 아, 그리고 거기서 비싼 양주 몇 병 슬쩍 해서 아빠랑 엄마 갖다 드리려고. 강민아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고 화면에는 그녀가 보낸 의기양양한 이모티콘이 함께 떴다. 잘했어. 강태우의 그 상징적인 엄지를 치켜세운 이모티콘이 거대한 화면 위에서 몇 배로 확대되어 유난히 희극적이고 눈에 거슬렸다.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가 돼지간색으로 다시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민아의 비명이 목구멍을 찢고 터져나왔다. 아, 손은진. 이 미친 여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내 휴대폰과 노트북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뒤로 물러서자 강태우가 반사적으로 동생을 막아섰다. 그는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스크롤되는 그들의 죄악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녹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그들이 훔쳐온 양주를 어떻게 나눌지, 내 앞에서 어떻게 연기할지 토론하고 그 바보 또 믿었겠지라며 나를 비웃고 심지어 다음에는 무슨 핑계로 내 아이 교육비 통장을 털어 강민아의 새 차를 사줄지 의논하는 내용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사진 한 장 한 장이 그들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 없는 따귀 같았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가족 간의 유대와 온정은 지금 고화질 화면의 공개 처형 아래 더럽고 비열하게 전시되고 있었다. 나는 거치대에 놓인 휴대폰을 들어 렌즈를 텔레비전 화면에서부터 다채롭게 변해가는 그들 세 사람의 얼굴로 천천히 옮겼다. 나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시청자 여러분, 내 목소리는 무섭도록 평온했다. 심판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수는 무서운 속도로 폭증하고 있었다. 처음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그리고 수천, 수만 명으로. 쉴 새 없이 올라오는 댓글창은 터진 댐처럼 분노와 충격의 언어로 뒤덮였다. 세상에. 이거 실화예요. 저 공무원 어느 부처 소속이죠?
완전 인간 말종이네. 저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악마인가? 도둑질하고도 저렇게 뻔뻔해? 빨리 신상 털어요. 저런 인성 파탄자가 어떻게 공무원을 해요? 나라 망신이다. 형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저것들 낯짝을 완전히 벗겨버리세요. 네티즌들은 전능했다. 강태우가 단톡방에서 무심코 흘린 광화문, 우리 부서 요즘 예산 심사 중 등의 정보와 결혼식 영상에 나왔던 그의 얼굴을 조합해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이름, 나이, 직장, 심지어 직위까지 깨끗하게 밝혀졌다. 거실의 분위기는 더 이상 응고되었다고 표현할 수 없었다. 종말이 강림한 듯한 죽음의 고요함이었다. 강태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부장님, 김사과장님 같은 이름들이 번쩍였다. 그는 감히 받지 못하고 그 저승사자의 부름 같은 벨소리가 공기를 몇 번이고 찢어놓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완전한 공포와 애원이 담겨 있었다. 은진아, 여보, 제발 방송 꺼줘.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과거의 오만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늦었어. 나는 차갑게 두 단어를 뱉었다. 나는 그의 앞으로 걸어가 모든 라이브 시청자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강태우 씨,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순식간에 핏기를 잃은 그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서재에서 서류 상자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바로 오늘을 위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건 지난 7년간 제가 쓴 일기예요.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는지, 당신 여동생이 어떻게 제게 재물을 갈취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옆에서 저를 타이르며 가스라이팅했는지 그 모든 순간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두툼한 일기장 한 권을 꺼내 보였다. 이건 우리 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난 일주일간 녹화한 모든 영상이 담긴 USB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어떻게 제게 소리 지르며 오늘 이들에게 사과하라고 협박했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나는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건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녹음된 방금 전 우리의 모든 대화입니다.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떻게 자신들의 계획을 뻔뻔하게 인정하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했는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검은색 외장 하드를 들어 올려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했다. 여기에는 당신들의 그 우리 가족 단톡방이 처음 만들어진 날부터 어제까지의 모든 대화 기록, 사진, 영상의 완전한 백업본이 들어 있습니다. 강태우 씨,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이혼 소송에서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여동생이 7년간 저에게 저지른 공동사기, 정신적 학대, 재산 갈취는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가 이렇게 상세한 증거를 제공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김 여사는 마침내 그 거대한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비명을 지르더니 소파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강민아는 전마라고 울부짖으며 허둥지둥 그녀의 인중을 눌렀다. 온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이 시작하고 내가 감독한 이 소란스러운 연극은 마침내 그것이 맞이해야 할 결말에 도달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붕괴였다. 남편 강태호의 직장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사회적 지위와 우월감을 안겨주었던 철밥통은 여론이 들끓은 다음 날 즉각 반응했다. 감찰 부서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산더미 같은 채팅 기록과 라이브 영상이라는 철증 앞에서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그는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극히 악의적인 사회적 무리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최종적인 권고 사직 처분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반평생의 노력으로 얻어낸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체면은 내 손에 산산조각 나 땅에 던져졌고 수천만 명의 발에 짓밟혔다.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라이브 방송을 봤다. 그들은 온 동네의 유명 인사이자 사람들의 차담 시간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동네 주민센터에 다시는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강민아의 남편, 결혼식에서 그토록 신사처럼 보였던 그 신랑은 아내의 절도 행각과 처가의 추문을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들이 과거 내게서 착취했던 모든 것은 이제 10배, 100배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통해 박탈당하고 있었다. 나의 이혼 소송은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상대방은 거의 모든 저항을 포기했다. 압도적인 여론과 반박 불가능한 법적 증거 앞에서 나는 순조롭게 혼인관계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다. 7년간의 악몽이 서려있던 그 일산의 아파트와 그들 집안 자산의 대부분이 나와 아이에게 귀속되었다. 나는 그 아파트를 팔았다.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돈을 받은 그날 나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오랜만의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그 돈으로 홍대 근처 예술가 거리, 천장이 높은 옥탑방 작업실을 하나 빌렸다. 그것은 나의 오랜 꿈이었다. 텅 비고 햇살이 가득한 그 공간에 처음 섰을 때 나는 공기 중에 섞인 자유와 물감 냄새를 맡았다. 나는 새로운 이젤과 캔버스, 그리고 값비싼 유화물감 세트를 사들여 나만의 작은 개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끝없는 가사 노동도, 날카로운 비난도, 시시각각 경계해야 할 계산도 사라지자 나의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7년간 억눌렸던 창작의 영감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그 숨막히는 고통스러운, 억압된 분노의 순간들을 모두 캔버스에 쏟아냈다. 나는 온순한 가면을 쓴 여인이 부엌에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며 그녀의 것이 아닌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등 뒤로는 수많은 줄을 쥐고 눈앞에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남자를 그렸다. 나는 화려한 결혼식, 신부의 드레스 자락 아래 수많은 도둑쥐들이 숨어있는 장면을 그렸다. 나는 이 연작에 가면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날카로운 화풍, 강렬한 색채, 격렬한 감정의 충격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내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감정을 배설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뜻밖에도 이 그림들은 온라인에서 거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여성이 댓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내 그림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내 계정의 팔로워 수는 급속도로 늘어났고 곧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개인전 개막일, 서울에는 가랑비가 내렸지만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은 나를 꼭 껴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우리 은진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친구들도 모두 와서 샴페인을 들고 나를 위해 환호했다. 나는 전시장의 중앙에 서서 벽에 걸린 나의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기이하고 찬란한 꽃 같은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례 없는 평온과 자유를 느꼈다. 그 그림들은 나의 과거와의 작별 인사였고 나의 부활의 증거였다. 나는 술잔을 들어 올렸다. 통쾌했던 복수를 위해서도 이제는 웃음거리가 된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가장 어두운 무대 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막을 내리는 대신 스스로를 위해 용감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새로운 모노드라마를 시작한 손은진을 위해 건배했다. 이제 내 인생의 각본은 내가 직접 쓴다.